자, 17페이지 부재료의 종류 및 특성입니다. 자, 옥수수. 자, 여기는 정말 뭐가 많아요. 옥수수, 수수, 메밀, 조, 서류 이렇게. 이거를 또 다 외우라고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안 외우자니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다 떡과 관련시켜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옥수수. 밀, 벼랑 3대 곡류라고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벼도 마찬가지지만 통으로 할 때보다 소화율은 당연히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가루를 내면 8, 90%. 그 다음에 비타민 B, 카르티노이드. 카르티노이드는 주황색, 노란색 계열의 색소예요. 펙틴 이런 걸 함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옥수수 씨 눈에는 올레산, 리놀레산, 불포화지방산과 이게 올레랑 리놀레산이 불포화지방산이에요. 레시틴, 비타민 E가 풍부하다. 그래서 우리 옥수수유 있잖아요. 식용유. 그게 이제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다, 토코페롤이 많다라고 보통 선전을 하죠. 자, 옥수수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빵도 만들 수 있고요. 막걸리, 옥수수유에 나오죠. 자, 옥수수빵 많이 보셨죠? 옥수수떡. 네. 근데 이제 옥수수에는 필수 아미노산은 없어서 주식으로 먹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단백질 급원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옥수수 다음 거 수수. 수수는 탄닌과 색소가 있어서 소화율이 낮아요. 소화율이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아연, 철, 인 이런 무기질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수수는 맛이 달고 깔깔하대요. 그리고 따뜻하고 그래서 설사 배가 아프면 이제 차면 설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떡은 수수 부꾸미 저는 제일 많이 본 게 요 수수 부꾸미예요. 시험에서는 그냥 찹쌀로 부꾸미를 하는데요. 수수 부꾸미 이렇게 크게 약간 갈색, 보라 색깔 띠면서 그다음에 통파 당근 같은 거 넣고 딱 반 접어갖고 시골에서 많이 먹죠. 아니면 재래시장 같은 데에서 그다음에 이제 수수로 고량주도 많이 만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화율이 낮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부꾸미에요. 팥 들어가잖아요. 팥이 또 찬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한 거랑 같이 먹으면 되게 궁합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수수 개떡, 수수 경단 이런 떡들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밀. 메밀은 주성분이 녹말이고요. 여긴 단백질, 그 다음에 단백질 중에 라이신, 알기닌, 트립토판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철, 비타민, 그리고 이런, 비타민 되게 풍부합니다. 메밀에. 그리고 메밀은 그 혈압에도 좋다고 그러고, 당뇨에도 좋다고 그러고, 예. 그래서 메밀 국수, 그다음에 메밀차 이런 거 많이 먹죠. 예, 여기에 보면 또 써 있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메밀로 전도 부쳐 먹고 거기 뭐 강원도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걸로 묵도 써 먹죠. 예, 메밀의 이용 가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조. 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정분이 많은 메조, 쌀처럼. 그다음에 차조는 단백질과 지질이 많아 밥에 찰기를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기질 티아민도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조를 이용해서 엿도 만들 수 있고 오메기떡, 이거 제주도 떡이죠. 그래서 원래 오메기떡은 조로 만들어요. 그래서 도넛 모양으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조로 만들기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선호도는 조보다는 찹쌀이라 요즘에는 찹쌀로 이렇게 해서 팥 넣고 만들죠. 그러니까 조금 변형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차좁쌀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수수, 수수, 메밀, 조 이런 걸로도 떡을 만들 수 있다. 네, 메밀전도 메밀 총떡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로 떡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류는 감자, 고구마, 마토란 이런 거를 서류라고 얘기해요. 거의 뿌리식품이죠. 감자, 고구마, 탄수화물 근원식품입니다. 둘 다 비타민 BC도 많아요. 감자 송편도 있고 감자떡도 있죠. 감자로만 송편을 만들면 겉에가 투명한 하얀색이 아니라요. 약간 회색빛, 투명한 회색빛, 연보라색
초록빛 이렇게 띄어요. 굉장히 쫄깃쫄깃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는 자색 고구마 이런 걸로 해서 색을 내기도 합니다. 색깔이 막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은은하게 나와요. 그다음 마는 다른 말로 서효산약이라고 하는데 옛날 그 고서에 보면요. 서효라는 이름으로 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서효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을 이용한 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떡 병자를 쓰긴 하거든요.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서효병이에요. 마로 만든 겁니다. 자, 이거는 한국민속 대백과사전에 있는 사진이고요. 말을 썰어서 찐 다음에 꿀에다 넣었다 빼고서 잣가루를 묻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규합청서에 나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떡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가류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도 알고 계셔야 돼요. 서요. 자, 마는 우리 소화 잘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화가 더딘 사람, 위가 안 좋은 사람은 마를 갈아서 먹으면 도움이 된다. 밀가루 음식 먹을 때도 마를 먹으면 곁들여서 오코노미야끼 같은 거 소화가 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토란도 떡을 만드는 데 써요. 토란병. 자, 그래서 이런 게 다 떡에 쓰일 수 있다. 예, 이런 거 다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물부터는 그 조리 기능사에 나오는 내용들도 있는데 아주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다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60에서 65% 정도 인체의 이제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음식물 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운반 체온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는 2, 3리터 정도 먹는 게 좋아요. 한 1.5, 1.8리터 페트병들 있죠? 그거 하나 이상. 근데 실제로 그렇게 못 먹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물들은요. 결합수, 자유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결합수는 뭐가 결합이 돼 있는 거예요. 자유수는 그 물 자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얘를 제가 항상 뭐 과일이나 뭐 육류나 이런 걸로 되는데 한번 사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용질에 대하여 용매로 작용하지 않는다. 용매는 이제 그냥 녹일 수 있는 거 용매라고 하고요. 용질은 녹여야 되는 물질 용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과에 물이 있어요. 수분이 있죠. 그냥. 예, 근데 그 수분으로 어떤가를 녹이는 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수돗물, 생수, 소금을 녹이는데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용매로 작용한다. 쉽게 가열해도 그냥 놔둬도 건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쉽게 건조되지 않아요. 결합이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얼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유수는 다 가능해요. 그냥 얼려져요. 얼음이 되잖아요. 그다음 미생물 번식하는 데도 쓰일 수 있고요. 결합수는 그렇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뭔가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크고 자유수는 밀도가 낮습니다. 그런 얘기는 여기 안 써있지만 표면 장력 점성 비율이 대신 큽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결합수와 자유수. 또 경수와 연수도 구분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우리는 녹차, 홍차, 밤, 육수, 떡 만들 때 쓸 수 있는 물은 연수예요. 광물질이 낮은 거, 미네랄 함량이 낮은 게 연수입니다. 조리수로는 연수가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시면 아니면 임산부들은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게 많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수가 적합한 물이다. 수분 활성도는 계산 문제로도 어쩌면 하나씩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쩌다 하나라서 이 공식을 다 외워서 나는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너무 어렵다 하시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니까 하나 정도는 뭐 포기하셔도 네, 떡 내용만 다 아신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58.3333 맞고 예,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이걸로. 그리고 안 외워서 그렇다. 선생님이 외우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수분 활성도는 어떤 임의의 온도에서 그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합에 대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은 뭡니다. 숫자가 순수한 물의 최대 수증기압은 뭡니다. 그렇게 나오면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되죠. 자, 그리고 보통 물이 1이에요. 그래서
이 수분 활성도 식품에 대한 수증기압은요, 1 이하예요. 무조건. 1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채소, 과일, 어류는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채소, 뭐 과일 이런 걸 샀어요. 상추, 사과, 배, 고등어 이런 걸 샀어요. 물이 있죠. 수분이 있죠. 근데 일반적인 물보다는 물이 적잖아요. 그러니 1 이하인데 걔가 수분이 많으니 0.98, 0.99나 나와요. 근데 쌀 이렇게 만졌을 때 우리 물이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죠. 걔네들은 1 이하는 당연한데 0.6, 0.64 생선보다는 물 함량이 적잖아요. 수증기압이 낮다. 그다음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수분이 있으면 상하는 거, 일부러 건조시킨 거 그런 것들은 수증기압이 더 낮습니다. 왜 이렇게 함량을 낮춰야 되냐? 미생물 번식하거든요. 세균이 0.9만 돼도 미생물 번식을 해요. 그러니 과일, 생선, 육류는 꼭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냉장 보관으로도 상할 수가 있는 것들은 또 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세균 번식이 일어나니까요. 곰팡이는 0.65에서 0.8만 돼도 미생물 번식이 일어나요. 곰팡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린 버섯, 수분이 조금 적은 쌀 이런 것도 여름철에 장마철에 갑자기 안 생기던 게 곰팡이가 생겼어. 이러면 수분이 좀 생겼구나. 0.65 이상으로 됐나 보다. 그럴 때는 냉동 보관을 한다거나 수분이 없는 데다가 놓는다든가 제습제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야죠. 효모는 0.8에서 0.9. 이 숫자 외우셔야 돼요. 이 숫자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용매의 농도와 분자량이 나오고 용질의 분자량과 농도가 나와서 농도 나누기 분자량, 농도 나누기 분자량 또 이렇게 구한 다음에 계산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계산 문제 하나를 보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공식을 외운 다음에. 자, 다음에 소금. 자, 소금은 종류도 봐야죠. 천일염, 호염, 절이는 용도로 쓰는 가공되지 않은 되게 굵은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김장철에 천일염을 쓸 때는 뭐 3년 정도 간수를 뺀 천일염을 쓰는 게 좋다라고 하죠. 가공이 안 돼 있어서 그 안에 마그네슘 등 여러 미네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떡을 만들 때 많이 씁니다. 그 롤러로 밀 때요, 기계로 밀 때 그 소금이 굵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쌀하고 같이 소금을 넣고 롤러로 밀어요. 그다음 자염은 자 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끓여서 제조한 소금. 그다음 정제염은 말 그대로 정제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온 교환 수지 방식을 이용해서 지저분한 거를 정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정제한 소금인데 어떤 방식으로 정제를 했느냐. 자염은 끓여서, 정제염은 이온 교환 방식으로. 자, 제제염은 소금을 물에 녹여서 바닥에 가라앉는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만든 꽃소금 형태입니다. 보통의 시험장에서는요, 떡제조 기능생활 시험 볼 때, 실기시험 볼 때 꽃소금 나오는 편이에요. 자, 가공염은 우리 구운 소금 뭐 이런 거 있죠. 그것도 가공염, 볶음, 태움 등을 방법을 이용한 거. 식탁염은 보통 간 맞추라고 식탁에 넣는 거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꽃소금을 넣을 수도 있고 사실 구운 소금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식당마다 다르죠. 천일염을 넣을 수도 있고 이건 다 다른 것 같아요. 맛소금을 넣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미료. 감미료라는 거는 달달하는 거예요. 단 거. 단맛을 내는 종류. 설탕. 우리 단 거 알아요? 꿀, 조청, 올리고당, 사카린, 스테비오사이드, 아스파탐. 이런 게 다 감미료라는 거 아셔야 돼요. 아스파탐이 신 건 아니다. 단 거다. 이런 종류 크게 한번 보시고. 가장 많이 쓰이는 설탕은 포도당, 단당류예요. 과당이 결합된 겁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단당류거든요. 단당류 두 개가 결합되어서 설탕인 이당류가 된 겁니다. 설탕을 가수분해하면 분해를 하면요. 다시 포도당과 과당이 돼요. 1대1. 자, 근데 이제 이게 설탕, 자당이 설탕이거든요. 그거보다 단맛이 강하고 1대1이 되면 전화당으로 변해요. 자, 그리고
과일, 채소, 사탕수수, 사탕무에는 설탕이 많습니다. 자, 꿀은 꿀벌이 모은 화미를 농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꿀 달죠? 네. 그래서 어떤 거는 설탕보다 단맛이, 감미도가 더 높아요. 자, 그리고 조청은 전분을 가열해서 호화시킨 후 엿기름을 첨가하여 만든 감미료이다. 그래서 우리 뭐 쓸 때 조청, 물엿, 올리고당 이런 거 구분 못하기도 하는데 조청은 보통 쌀로 만든 거, 전분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물엿은 전분으로 만든 거긴 한데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게 물엿이고요. 그 다음에 쌀로 만든 것을 조청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올리고당은 3개에서 6개의 단당류가 결합된 당이에요. 감미도가 낮아요. 설탕의 30에서 70% 정도예요. 근데 칼로리도 낮아요. 그래서 올리고당이 한때 뜬 거거든요. 설탕보다 덜 달다, 칼로리도 낮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소말토, 프락토 괜히 이런 게 붙으니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덜 다니까 더 사용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설탕을 쓰나 올리고당을 쓰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개인 선호도가 있으니까요. 자, 프락토 올리고당은 설탕에 프락타제 효소가 작용하여서 분해되어 있는 당으로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프락타제, 프락토가 뭐냐면 프락토즈가요, 과당이에요. 다른 말로 프락토즈라고 얘기합니다. 과당에 올리고당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 효소, 프락토즈를 분해하는 효소가 프락타제예요. 네, 그렇게 있는 당이다. 그러니까 결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과당이 결합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당이 몸에 좋나요? 액상과당 몸에 안 좋다고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소말토 올리고당. 아까 그 물엿 얘기 잠깐 했는데 여기는 안 써 있는데 물엿이 보통 말토우즈예요. 자, 이소말토 올리고당. 그러니까 물엿하고 올리고당이 결합돼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카린. 사카린은 설탕의 300배나 단맛을 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사카린 많이 썼거든요. 김치 만들 때. 근데 건강에 안 좋다고 요즘 안 넣죠. 저칼로리, 인공 감미료이다. 써도 되긴 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스테비오사이드는 스테비아 잎에서 추출한 물질로 설탕의 200에서 300배 단맛을 내요. 당뇨 환자들이 설탕을 안 먹으면 안 돼서 이 스테비오사이드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쓸 때는 감미료는 이렇게 높지만 한 반이나 3분의 1 정도로 낮춰서 쓰면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싸한 맛이 있어서 또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소주, 드링크, 껌, 시럽에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맛인데 약간 상쾌한 맛? 약간 화한 맛? 이게 이제 스테비오사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아스파탐은 설탕의 100에서 150배 단맛을 낸다. 자, 그 다음에 맛이 깔끔해서 음료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료수를 사면요, 여기에는 과연 어떤 당이 들어있을까 한번 뒤집어서 과당이 있나? 아스파탐이 있나? 올리고당이 있나? 올리고당은 잘 안 넣지만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설탕의 감미료가 딱 100이에요. 기준이에요. 설탕에서 분해된 아까 과당과 쭉 한번 다시 올라가 보면 포도당의 1대1 혼합물이 전화당이라고 얘기했거든요. 1대1이면 전화당. 네, 그게 설탕보다 더 단맛을 냅니다. 그 다음에 과당은 제일 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단맛을 낼 때 식품회사에서는 액상과당을 많이 써요. 그다음에 설탕보다 덜 단 게 메가당. 이게 이제 물엿이죠. 그다음 포도당 뭐 이렇게 쭉 그렇고 유당은 가장 단맛이 적습니다. 이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유화제. 아까 유화제 우리 떡 만들 때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유화제를 넣으면 떡의 노화가 지연돼요. 여기 나오네요. 떡의 노화가 지연됩니다. 그래서 액체를 유화시키는 목적으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노화 지연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유화제 종류로는 유화제 SP, 모노글리세라이드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다. 이 종류를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리고 향신료.
향신료는 특수한 향기와 맛이 있고 냄새 없을 때 쓸 수 있는 것도 향신료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허브 종류도 향신료라고 얘기할 수 있고 후추, 마늘, 뭐 생강 이런 것도 향신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넣으면 부패균, 미생물 번식을 조금 억제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효소 작용 활성화되고 정장제로서도 작용이 됩니다. 여기 종류 생강, 후추 이런 것도 다 향신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발색제는요. 색을 발현시켜 주는 걸 얘기해요. 요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네, 요거 다 외우세요. 발색제 종류별로. 빨간색에 있는 거 외우시고, 보라색, 자색 외우시고, 황색 외우시고, 녹색, 검은색, 갈색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빨간색은 뭐가 있냐? 백년초 한번 볼게요. 백년초. 어디서 나온지 아시나요? 백년초? 그 선인장 열매예요. 손바닥만한 선인장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보라 색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백년초예요. 그게 이제 우리 떡 만들 때도 많이 쓰여요. 근데 색깔이 찌고 나면 그렇게 안 나와요. 연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발색제 종류에 따라 색이 잘 나오는 게 있고 옅게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백년초 선인장 열매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미자. 오미자 붉은 색깔 띠죠. 오미자는 동글동글한 거. 신맛도 있고 단맛 뭐 5가지 맛이 있다고 하는데 오미자 뒤에 또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설탕에 절여놨다가 쓰기도 하죠. 물에 우려서 쓰고. 그 다음에 지초, 지치. 자, 요거는 그 풀에서 이제 그 붉은색이 나오는데 그걸로 기름을 만들어서 지치기름, 지초기름 이렇게 만들어서 곤떡이라고 만들어요. 그래서 붉은 떡을 만들거든요. 곤떡 얘기도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저 이거 다 붉은색이라는 거. 맨드라미, 연지, 차조기, 비트, 딸기 다 붉은색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코치닐 옆에 또 설명이 있는데요. 이것도 선인장과 아까 백년초 선인장이었잖아요. 자, 선인장과의 식물에 기생하는 얘는 벌레예요. 연지벌레. 거기서 암컷을 건조시켜서 얻은 붉은색 염료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붉은색이 아닌 것은 이러면서 중간에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이 들어가는 것도 다 외우셔야 되고 자, 자색, 보라색, 자, 흑미, 검은색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익히거나 뭐 갈거나 음식에 넣으면 보라 색깔을 띄어요. 적두, 대추, 송기, 자색 고구마, 포도 복분자 다 자색, 보라색입니다. 자, 노란색, 황색, 송화가루, 송화라고도 얘기하죠. 소나무, 꽃가루 봄에 많이 날리는데 치자. 우리 이거 떡제조 기능사 치자 쪼개서 물 넣고 우리잖아요. 사프란. 떡에는 잘 안 넣지만 그 리조또, 그다음 파스타 이런 거 만들 때 사프란 많이 씁니다. 단호박, 울금, 노란콩 이런 거 노란색이라는 거. 자, 그다음 녹색, 쑥, 시금치, 녹차, 청태 뭐 다 아실 것 같죠? 신감초, 모시님, 승금초까지 다 녹색이에요. 자, 서기버섯은 한식조리 기능사에서 쓰는데 검은색 버섯이에요. 돌에서 자라나는 버섯. 흑임자, 흑미, 검은콩. 그러니까 여기에 흑미가 있는데요. 자색에도 사실 흑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은색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사실. 그 다음에 이거를 우려내서 소량 쓰면 약간 보라색을 띠기도 해요. 그래서 둘 다 들어가요. 자, 갈색은 계피, 간장, 떡에 간장이 들어가요. 이럴 수도 있는데, 내 간장을 넣은 떡이 있어요. 그래서 간을 맞추기도 하고요. 꿀, 코코아가루, 대추를 고아서 만든 대추고, 송진. 자, 이런 것도 갈색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 구분하는 문제가 꼭 한두 문제씩은 나오니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연 색소들도 있지만, 식용 색소들도 있습니다. 이 식용 색소도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숫자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를 색깔별로 이렇게 이름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녹색은 우리가 보통 클로로필 색소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황색,
흰색은 카로티노이드 계열, 플라보노이드 계열이라고 얘기해요. 카로티노이드 계열은 엄밀히 말하면 주황색, 황색, 노란색 이거고 플라보노이드는 하얀색인데 보통 하얀색하고 이 카로티노이드가 공존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색이 변색되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홍색, 자색, 안토시아닌, 베타레인, 갈색, 탄닌. 네, 이렇게 이것도 색깔 구분해 주세요. 자, 발색제를 내가 쓸 거예요. 그러면 떡에 쓸 건데 얼만큼 넣어야 되나? 너무 많이 넣으면 색이 촌스럽거나 맛에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2% 정도 사용을 합니다. 이 정도가 적당하다. 그 다음에 채소 분말은 수분 함량이 매우 적으므로 동량의 물을 더 넣어준다. 이게 우리가 가루를 내면요. 가루를 만들면 수분을 낮춘단 말이에요. 보관이 용이하게. 그래서 뭐 쌀가루에 있는 물을 가져갈 수도 있고 물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물이 조금씩 더 쓰인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루 발색제를 쓸 때는. 그 다음에 가루마다 사실 다른데요. 어떤 건 색이 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색이 조금 더 진해지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써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 비트나 그 아까 백년초 같은 거는 색이 흐려져요. 근데 흥국살 이거는 색이 엄청 진하게 나와요. 진짜 이걸로 색이 나올까 싶은데 나중에 치고 나면 너무 새빨개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마다 찌는 거마다 발색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생과일을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생이니까 수분이 많죠. 그러니 물을 줄여야죠. 자, 그다음 쑥이나 시금치, 모신잎 같은 거 쓸 때는 섬유질이 많아요. 섬유질 많으면 뭐가 좋나요? 노화가 더디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쓸 때는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쑥떡을 만든다. 그러면 쑥 버무리 말고는 쑥을 데쳐서 소금물에 보통 데쳐요. 근데 색깔을 더 이쁘게 하려면 소단물에 데치면 돼요. 그럼 색이 정말 선명해요. 어쨌든 데쳐서 냉동 보관을 보통 하시거나 아니 여기 냉동 보관이죠. 쓸 만큼 그리고 데쳐서 쌀하고 같이 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치자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치자를 그냥 물에 담가 놓으면 노란 색깔 너무 이쁘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때 반을 가르거나 아니면은 더 잘게 자르면 더 색이 빨리 나오긴 해요. 그래서 시간만 여유가 되면은 그냥 뭐 반나절 하루 담가 놓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은 안 좋아요.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 담가 놓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호박도 색깔 내는데 너무 좋고요. 맛도 좋아져요. 단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또 그냥 넣는 것보다 쪄서 단호박에 수분 많잖아요. 그걸로 수분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호박도 떡 만드는데 되게 잘 쓸 수 있고요. 나 오미자는 5가지 맛이 있어요. 이렇게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근데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물에 담가서 우린 다음에 걸러서 쓰거나 설탕에 담가서 청을 만들어 그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색제 쓰는 방법과 종류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다음 채소 및 과일류. 자, 우리 쑥으로 떡 만들 수 있죠. 말려서 가루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실기할 때 무지개떡 하면요. 쑥가루가 되게 특이하다는 걸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가루랑 다르게 뭔가 몽글몽글하고 막 연결돼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 곰팡인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섬유질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가루 나면 저는 좀 이상해요. 약간 몽글몽글해야 쑥가루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쑥을 해서 넣으면 좋은데 시험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쑥가루를 주죠. 쑥, 쑥 버무리 할 땐 그냥 넣고요. 그다음 개떡 할 때는 같이 빻아서 보통 쓰고 쑥떡 할 때는 뭐 어떤 떡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쑥은 비타민이 좀 많고 무기질이 많아요. 봄철에 쑥 같은 거 이용해서 음식이나 떡 만들면 가장 좋습니다. 상추로 만든 떡이 있어요. 요거 시험에 지금 2022년 2회차 시험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상치떡, 상추떡이라고 해요. 상치라고도 해요. 상추가 수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쌀가루랑 상추랑 그냥 버무려서요. 그냥 떡 찌면 돼요. 그게 무슨 맛이에요? 네, 그냥 상추 떡이에요. 네. 그래서 수분 대신에 상추 넣어서 떡 만들고, 무 넣어서, 겨울에는 무에 수분 많잖아요. 무시로 떡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상추는 여름떡이고요. 무시루떡은 겨울떡이에요. 이게 소화에 좋으니까 떡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쌀 소화에 도움을 주는 떡입니다. 또 겨울철에 안 움직이니까 이런 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호박은 애호박 같은 걸로는 떡 안 만들죠. 단호박, 늙은 호박으로 떡 같은 거 만들죠. 사과 넣어서도 요즘 떡 만들어요. 예, 그런 걸로 전과 만들어서 위에도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로는 떡을 만든 거는 뭐못 봤지만 뭐 응용하면 다 되지 않겠어요? 감 말려서도 곶감 형태로도 쓸 수 있고 홍시로도 이렇게 물 잡아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과를 넣어서 만든 떡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린 형태로 그 다음에 그 해 나는 곡식들로 만드는 떡도 되게 많고요. 유자를 다이렉트로 넣어서 떡에 만들지는 않지만 이거를 소를 만들 때 유자청, 유자 껍질을 이용해서 그 두텁떡, 궁중떡에도 쓸 수 있고요. 요즘은 다양하게 현대하던 떡들이 많기 때문에 유자 이용해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모가도 유자처럼 자주 쓰여요. 껍질을 이용해서 청 만들어서. 대추는 뭐 너무 많이 쓰이죠. 떡 고물에도, 소에도, 예, 우리 백편에도 자격증에서, 그다음 쇠머리떡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 떡에 관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밤, 호두 이런 종실류 볼게요. 종실류도 떡에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잣의 또 다른 이름들 한번 봐보세요. 백자, 송자, 해송자, 실백. 이게 모두 잣을 가르치는 이름이에요. 가르키는. 그래서 잣의 다른 이름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올레인산, 리놀렌산 필수 지방산도 많고요. 마그네슘,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밤도 많이 쓰이는데요. 말린 밤으로도 쓸 수가 있고 생밤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밤은 삶아서 앙금으로도 쓰여요. 밤 들어간 떡은 약간 고급스러운 떡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자, 호두는 비타민 A, B, 뭐 오메가3도 많고 리놀레산 그 필수 지방산도 있어요. 고려 시대에 처음 들어와서 재배한 곳이 천안이라서 천안 호두 과자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자, 아몬드 슬라이스 형태로 요즘은 응용떡들이 많이 좀 생기고, 그다음 호박씨도 이 장식하는 데 많이 쓰이죠. 잣 호박씨 뭐 이렇게 잎사귀 모양, 그다음 꽃 모양. 자, 흑임자는 가루 내어서 또는 고물로도 정말 쓰이고 볶아서 그다음에 이것도 장식으로도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강정도 만들 수 있고 참깨도 마찬가지예요. 들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종실류들도 떡에 쓰인다는 거. 그다음에 두류, 노란콩, 황도, 황대도 메주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두부, 된장, 간장할 때 많이 쓰이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는 이 노란콩 아니면 뭐 동부 이런 거를 볶아서 그 다음에 가루 내어서 콩고물로 쓰여요. 그래서 콩고물 그 경단이나 인절미 같은 거 할 때 노란 거 동부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그 바람떡 아시나요? 그거 할 때 앙금 하얀 앙금 가끔 있잖아요. 그게 동부로 만든 앙금이에요. 그다음에 청포묵도 동부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녹두에도 청포가 있고요. 여기도 청포가 있는데 원래는 청포묵 하면 녹두로 만든 묵을 얘기하는데 녹두로 만들려면 비싸고 그다음에 좀 까다로우니까 요즘은 동부로 많이 만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검은콩, 서리태, 오두, 서목대, 흑대, 흑청 이게 다 검은콩의 같은 이름이에요. 자, 비타민 E가 풍부하나 비타민 C가 부족하다. 네, 그래서 뭐 다른 걸로 또 보충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콩은 이거는 우리 콩설기 있죠? 네, 시험 메뉴에. 그다음 쇠머리떡에 검은콩 삶아서 들어가고 송편에도 들어가죠. 자, 적두는 팥이에요. 소두, 적소두. 앙금 만들 때도 쓰이고요. 팥죽할 때도 쓰이고. 우리 적두를 잘 삶는 방법은 첫물은 버리고 두 번째 물부터 삶는 거예요. 왜냐면 사포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첫물 버리고 두 번째 물부터 푹 삶아줍니다. 강낭콩은 떡이나 빵에 많이 쓰이는데 적두가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강낭콩을 섞어서 쓰기도 해요. 자, 녹두도 고물에, 떡고물에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녹두나 이
거피팥 그런 거 고물에 많이 쓰이는데 그런 거를 할 때는 삶는 방법보다는 보통 찌는 방법을 이용을 해요. 저희 고물이 이제 시험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엔 안 나왔는데 고물 파트가 저희 따로 생겼으니까 그건 뒤에서 자세히 한번 볼게요. 완두는 여름철에 완두 많이 나오죠. 완두를 설탕물에 졸여서 완두배기로 만든 다음에 뭐 파시루떡, 그다음에 뭐 LA 찹쌀떡 이런 거 할 때 쓰이면 달달해서 맛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만두 넣은 거 좋아하죠. 그다음 땅콩도 떡에 쓰일 수는 있으나 지방이 좀 많아서 이렇게 자주 쓰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견과류 같은 거 만들 때 예,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런 거 두류라는 거, 그다음에 각각의 특징도 떡하고 연관시켜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